항상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군가는 늘 밥값을 내고 또 누군가는 얻어먹기만 하죠. 매번 빨리 오는 친구, 늦게 오는 친구가 정해져 있듯이요. 항상 손해를 보는 친구들은 그만큼 이 관계에 애정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득과 실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스페인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 계산적인 면모로 변호사까지 된 그녀는 순에 빠진 여동생이 한국에 시집간다고 하자 그저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동생이 데려온 한국 남자를 본 순간 그녀는 넋이 나가 당장이라도 도망가려고 했다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숫자가 좋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2 더하기 2는 언제나 4죠. 어떤 감정이 개입해도 누가 우는 소리를 해도 그 답은 변하지 않잖아요. 마드리드의 화창한 하늘 아래에서도 자란 제 인생도 그런 방정식처럼 명확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저는 항상 그 계산을 완벽히 해냈어요. 카밀라, 넌 정말 대단해. 1등 놓친 적이 있기는 하니? 중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겸손하게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연하죠. 저는 2등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은 제 정체성이 되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가져오는 성적표를 보며 눈가에 자랑스러운 주름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방정식은 제가 16살 되던 해에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친구와 하던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아버지가 대신 다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절망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빚은 계속 불어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밀라와 루시아의 학비라도 지켜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완벽한 해답은 변호사였어요. 높은 수입, 사회적 지위, 안정성 모든 변수를 계산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저는 잠을 줄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법률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삶의 공식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투자한 시간은 곧 미래의 이익.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팔찌야. 하나 줄게. 4살 어린 여동생 루시아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무언가를 나누고 주고 베푸는 것에 행복해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는 그저 시간 낭비로 보였어요. 이런 거 만들 시간에 공부해. 너 중간고사 성적 별로였잖아. 그리고 왜 나눠주는 거야? 너한테 뭐가 돌아오는데? 제 날카로운 말에 루시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게 그녀를 위한 충고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만 봐도 세상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가혹하니까요. 저는 동생이 저처럼 강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루시아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졌고 그럴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제 공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모든 활동은 이력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상대인지 첫 만남에서 바로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미래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턴십을 거쳐 마드리드의 유명 로펌에 입사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어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카밀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막내라 수입료가 낮았고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사건을 맡고 더 많은 승소를 거두고 더 많은 수입료를 받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철저히 계산된 시간표에 따라 흘러갔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사무실 도착, 12시간 근무, 저녁 운동, 지치지 않을 정도의 수면. 주말에도 사건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효율성이 제 삶의 키워드였어요. 그런 제게 루시아의 전화는 언제나 방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어머니의 강요 때문이었죠.
루시아의 근황은 대체로 제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으며 주말에는 무료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했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저 손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밀라,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결혼해. 루시아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회의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어떤 남자가 그녀와 결혼한다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그래, 시집이나 잘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남자한테 호구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비웃음도 함께였습니다. 축하해.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국제 봉사활동에서 만났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순진한 루시아를 만만하게 보고 결혼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언제야? 2달 뒤 15일. 꼭 와줘, 언니. 남편을 꼭 소개하고 싶어. 제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15일은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드리드에서 루시아의 결혼식장까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시간과 비용을 계산했더니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미안해, 루시아. 그날 중요한 재판이 있어. 도저히 빠질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이해해. 언니 일이 중요하니까. 아쉽다. 언니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루시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어요. 결혼식 당일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루시아와 턱시도 차림의 동양인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역시라는 생각과 함께 냉소 섞인 미소가 제 입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가족의 도리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고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어요. 제 방정식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밀라, 내가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와줄 수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니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는 제가 챙겨야죠. 저는 즉시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이미 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수수하고 어수룩한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왔구나. 루시아가 반갑게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녀에게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것보다 비싼 브랜드였어요. 이쪽은 내 남편 희재고 옆에 있는 분은 희재의 친구 성우 씨야. 정형외과 의사셔. 그제서야 저는 두 남자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희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옆에 있는 남자 성우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동양인으로 흘려봤었던 사진이었는데 한국인이었어요. 요즘 한국인을 모를 순 없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희재입니다. 카밀라 씨. 루시아에게 자주 언니 얘기를 들었어요. 희재의 스페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인이 저희 집에 그것도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어떠세요? 냉정을 되찾으며 물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찰해봤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성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정형외과 의사라는 사실이 와닿았어요. 희재의 친구이자 의사라. 이 남자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여행? 아니면 성우 씨는 어머니 치료를 도와주시려고 한국에서 같이 왔어.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루시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의 어머니를 위해 친구가 다른 나라까지 왔다고. 그것도 의사가? 이건 제 계산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희재는 분명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성우는 그의 눈빛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완벽했던 제 상식에 균열이 생겼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희재의 직업을 물었고 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국제 마케팅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임금도 스페인과 꽤 차이 나니까 대충 한 제 계산으로도 제 수입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 순간 마시고 있던 와인이 쓴맛으로 변했어요. 희재 씨는 어떻게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평정을 유지하려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 놀라웠어요.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마드리드 지사에 2년간 파견 근무했었죠. 마드리드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생각났어요. 루시아가 봉사활동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었죠.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루시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희재는 회사 봉사단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왔었어. 우리는 거기서 만났어.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 간부, 다국어 능력, 봉사활동까지. 이 남자가 과연 루시아와 결혼한 이유가 뭘까? 갑자기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밀라 씨도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변호사라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웃음이 나왔어요. 정의? 제가 하는 일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높은 수임료를 내는 고객이 이기도록 모든 법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저 일일 뿐이에요. 당신은요? 정형외과 의사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작은 병원을 하고 있어요. 주로 스포츠 손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개인 병원 의사. 또 다시 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그의 수입, 사회적 지위, 앞으로의 전망. 모든 지표가 저보다 위였습니다. 제 자부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위해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휴가를 내서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남의 가족을 치료하러 오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병원 건물의 수리도 해야 하고 희재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스페인에 오고 싶었거든요. 일종의 휴가이기도 해요. 그의 말은 저희 세계관과 충돌했습니다. 제 사전에 그냥 돕는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개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행동에서는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내일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해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불쑥 말했어요. 사실 당장 돌아갈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루시아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어요. 짐을 싸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었어요. 다음 순간 제 몸은 공중에 떠 있었고 곧이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어요. 으악!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우가 가장 먼저 제 곁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의 손이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의 손길이 주는 안정감은 특별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인대가 약간 늘어난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 급한 귀경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성우의 진단대로 발목 염좌 판정을 받았고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고향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누워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음찜질용 팩과 붕대가 들려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기적으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전문가다운 손길로 제 발목을 치료해 주었어요. 묘하게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저를 세심하게 돌봐준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역시 변호사라는 직업은 항상 바쁘죠?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삶은 언제나 빡빡한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유라는 개념은 낭비와 동의어였어요.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동정인지 이해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건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요리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결국 루시아와 희재, 성우와 저 이렇게 4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풀렸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희재와 루시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몰랐어요. 하지만 루시아가 현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죠. 그녀의 선함에 끌렸어요. 선함. 또 다시 제 가치관과 충돌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항상 손해보는 성격이라고 비난했던 루시아의 그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다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두 사람은 지금도 봉사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 회사 재단에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희재가 말하면서 루시아가 이어 답했어요. 아, 그리고 동화책도 번역하고 있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책을 끼고 다니던 루시아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저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재와 루시아는 자신들의 국제 봉사 경험, 여행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모험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제 이야기는 승소사례와 직장 내 경쟁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깊은 밤 두 사람이 잠든 후에도 성우와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공부했는데 어느 날 다쳐 응급실을 간 적 있는데 그때 의사분들을 보고 꿈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은 너무나 계획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연에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강점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를 가두는 틀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재활치료비는 얼마나 받으실 거예요? 문득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 물었어요. 성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받나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제 세계관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어요. 누가 보상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그건 제 방정식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해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성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카밀라 씨는 항상 득과 실을 계산하시나 봐요. 하지만 언제나 가지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취기가 올라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계산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게 제 방식이었죠. 그렇게 해야 안전했으니까요. 성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카밀라 씨는 마치 물 위에서 계속 발버둥치는 백조 같아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만 자신을 몰아세워도 돼요. 힘을 빼도 괜찮고 가끔은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의 말에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제 내면을 누군가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 발목은 점차 회복되었어요. 루시아와 희재는 종종 둘이서 놀다 오라 며 저와 성우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휴가는 끝이 있듯 성우의 시간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달빛 아래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도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아버지와 똑 닮은 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완벽해야 했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언제나 계산적이어야 했거든요. 목이 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느낀 남자는 성우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한참을 우는 동안 말없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어색하게도 휴가는 끝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떠났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곧 저도 마드리드로 돌아가 제 계산된 삶으로 복귀해야 했으니까요.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에 빠르게 복귀했어요. 사무실, 법정, 의뢰인 미팅.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전과 같은 열정으로 일에 몰두하지 못했고 자꾸만 고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성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그만 자신을 몰아세워도 돼요. 회의 중에도 법정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 끊임없이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이게 그 유명한 그리움이란 감정인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감정의 시간을 낭비하다니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국제 봉사활동이 있어. 이번엔 아프리카 케냐야. 같이 가지 않을래? 저는 즉각 거절하려 했어요. 휴가를 또 내고 낯선 곳에 가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봉사한다고요? 완전히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성우 씨도 거기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루시아의 미소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성우 오빠도 의료팀으로 참여해. 언니가 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주간의 휴가, 항공권 비용, 경력에 미치는 영향. 모든 계산이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성보다 감정이 이겼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통화를 끝내고 저는 스스로의 결정에 놀랐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하지만 성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감정을 비효율적이라며 무시했겠지만 이번엔 그냥 느껴보기로 했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 저는 마드리드 공항에서 루시아와 희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루시아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언니가 변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루시아는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의료 및 교육 봉사라고 해요. 희재의 회사 재단과 국제 NG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순수했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순수함을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낯선 환경, 더운 날씨, 그리고 도처의 산재한 빈곤의 현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숙소는 간소했지만 깨끗했어요. 봉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으로 성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의료팀장으로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밀라 씨,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올 줄 몰랐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첫날부터 봉사활동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성을 살려 서류 작업과 행정 지원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 일로 여겼지만 점차 이 일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교육 기회나 의료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장난스럽게 대하며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그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환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성우의 진료를 돕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부족해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제가 투입된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그의 옆에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전달하면서 저는 그들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카밀라 씨, 당신 덕분에 오늘 많은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승소했을 때나 큰 수임료를 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저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은 제게 새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건강검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법률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순수한 호기심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2살 정도 된 소녀 아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기 마을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순수했지만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변호사를 꿈꿨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저는 언제부터 그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느 날 저녁 봉사단 전체가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지 음식과 음악으로 채워진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어요. 성우가 제게 춤을 청했고 우리는 서툴게 현지 춤을 따라 추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계산 없이 즐거움을 느껴봤을까요? 파티가 끝나고 성우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카밀라 씨도 요즘 아름다워졌어요. 웃는 모습이 특히 더 그렇죠. 성우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감정은 낯설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모든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봉사활동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춤과 노래를 보며 저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특히 아미나가 제게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가 어릴 적 저에게 팔찌를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아미나. 정말 소중히 할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성우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카밀라, 오늘 밤 시간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캠프 근처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꿈, 두려움.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카밀라, 처음 봤을 때부터 약해지기 싫어 언제나 발버둥치는 사람 같았어요. 많이 신경 쓰여요. 저한테 의지하면 좋겠어요. 성우의 고백에 제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모든 계산과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고 가능한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봉사활동 이후 성우와 저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시간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의 하루를 듣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면 비웃었을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문득 아미나가 준 팔찌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선물에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매일 밤 성우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지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의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들을 단순한 수입료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루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와 희재가 잠시 스페인에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우도 함께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온라인으로 가까워진 우리의 관계가 실제 만남에서도 같을지 그 불확실성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넷이서 만나고 싶은데. 루시아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어디서 만날까?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마드리드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제안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이 예전에 특별한 날에만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기 전이었어요. 그 기억이 문득 쓸쓸함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만남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새 옷을 사러 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효율성만 따지던 예전의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성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멋있어 보였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카밀라. 그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희재와 루시아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우는 자신의 병원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 시작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전의 만남들과 달리 이번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루시아가 문득 물었어요.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런 감상적인 질문을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을 돕는 게 생각보다 보람차더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항상 내가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내 강점이었어. 내 따뜻함, 순수함, 나눔의 정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난 항상 언니를 존경했어. 강인함, 똑똑함, 결단력. 언니 덕분에 나도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오해와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희재와 성우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와 우리는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희재와 루시아가 조금 앞서 걸어갔고 성우와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어요. 카밀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며칠 더 있다 돌아갔지만 저는 성우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동아누리의 만남은 데이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휴가처럼 만난 적도 있지만 1년에 서너 번 그는 국경 없는 이사회 활동으로 스페인에 왔고 저는 그와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제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로펌에서는 여전히 일했지만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특히 이민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카밀라, 요즘 너 이상해. 왜 수익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거야? 너답지 않게, 선배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들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해요. 모든 결정이 수익에 기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마드리드에 왔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 했던 거예요. 사무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제게 다가왔어요. 카밀라,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왔어요. 그의 방문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마드리드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성우는 오랜만에 봉사가 아닌 온전한 데이트를 하자며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걷던 중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어요. 카밀라, 1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카밀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라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성우, 사실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제출한 사직서 사본이었어요. 이것은 내 사직서예요. 어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국제인권법률재단에서 온 채용 제안이에요. 이미 수락했어요. 성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당신이 프로포즈하기 전에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계산만 하던 카밀라 변호사는 끝났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카밀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가 일어나 저를 안았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확신을 느꼈어요. 모든 계산과 조건을 넘어선 선택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재단에 지원했어요? 성우가 물었어요. 루시아의 도움이었어요. 연결해줬죠.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바로 내가 항상 무시했던 동생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이미 제 결정을 예상했다는 듯 기뻐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서 제 사직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였어요. 정말 확실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선배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제 책상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수많은 법률 서류와 승소 기록들 사이에서 아미나가 준 팔찌와 봉사활동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고액 소송 서류 대신 성우와 함께 준비한 봉사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허니문 대신 짧은 봉사활동을 계획했어요.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저는 창밖의 마드리드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과거의 카밀라와 작별하며 앞으로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카밀라를 응원해주세요.